김용근 전 경청 부회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성구 박사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반도체 관련 문제부터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반도체 육성법, 이게 이제 미국에서 만든 법인가요? 그렇죠.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예. 미국이 이제 중국과 네. 반도체 전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자국 내에 미국 내에 반도체를 키우겠다. 아, 그래서 R&D 할 때 네. R&D 할 때 엄청나게 돈을 주고 네. 또 새로운 공장을 지을 때도 엄청나게 보조금을 주고 거기 또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런 혜택을 받은 기업은 네. 10년 동안 중국에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조건이 붙은 거죠. 아니 뭐 미국이 뭐 독자적으로 그렇게 할 거 있나요? 그냥 우리 삼성전자나 저기 SK 하이닉스하고 하면 간단할 건데.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공장을 새로 지어서 예. 혜택을 받으면 삼성전자는 중국에 투자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미국의 반도체법이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대중국 수출 통제 규제 두 네. 가지죠. 하나 이건 반도체법이고 네. 육성법이고 이건 알겠어요. 예. 이게 반도체는 단순한 그 상품이 아니고 안 보이기도 하다. 이게 바이든이 그렇게 인식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지금 뭐 반도체가 뭐길래? 결국 우리 뇌의 기능의 일부를 이 대신할 수 있는 모든 이 뭡니까 장치들이 반도체에 의해서 움직여지다 보니까 반도체가 뇌의 기능을 대신해요? 저장하고 예. 계산하고 예. 또 인공지능 학습하고 어. 이런 모든 것들의 기본적인 그 부품이 결국 네. 반도체 아직까지는 반도체인 거죠. 반도체 이상의 지금 다른 무슨 새로운 상품 안 나왔고 예, 새로운 건 새로운 안 기술은 안 나왔으니까. 나왔으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그 국방력이라든가 네. 뭐 산업 경쟁력이라 이런 거에 어쨌든 기초를 이루고 있는 거죠. 반도체가. 그런데 이제 다만 우리가 좀 오해하는 거는 삼성전자가 세계 1등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네. 실은 삼성전자가 강점을 갖고 있는 거는 우리 머리 기능 중에서 메모리 저장 기능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고 이 어떤 논리 생각하고 하는 이런 쪽으로 나가면은 우리 네. 보통 그게 이제 뭐 그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갔을 때는 예. 아직 삼성전자가 그런 위치에까지는 또 못 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보면은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라고 합니다. 예. 근데 미국이 좀 위험한 거는 그거조차도 네. 사실 마이크론이라는 그 반도체 회사를 내세워 가지고 은근히 삼성을 또 견제하려는 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참 한국으로서는 복잡하다. 알겠어요. 예. 뭐 이게 뭐 4차 산업 시대의 쌀이다 뭐 그렇게도 그렇죠. 얘기하던데 이 반도체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숫자는 뭐 너무 커가지고 네. 무슨 몇 경 단위입니까? 경 단위로 가겠죠. 한국 뭐 원화로 하면 그 정도 되겠죠. 예. 네. 예. 그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는 대개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두 개인가요? 두 개가 이제 예. 그건 메모리 반도체 칩을 주로 전체의 한 생산하나요? 30% 정도를 하는데 주로 이제 아까 말한 메모리 정도. 그 외에 이제 특수한 시스템 반도체랄지 설계랄지 네. 또는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랄지 네. 이런 건 저희가 고부가치 하나도 못 만들죠. 아하. 예. 그러나 어쨌든 하도 기본 쌀인 네. 기초 원료를 공급하다 보니까 예. 한 30% 정도는 저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 두 기업이 생산하는 반도체는 대략 그 매출액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30조니까 뭐 30%. 글쎄 하도 제가 너무 기본적인 걸 여쭤봐서. 숫자 커가지고 뭐 몇백조 이러니까. 예. 예. 하여튼 엄청난 예. 우리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수출의 20%. 수출의 20%.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 이번에 적자가 났지 않습니까? 예. 올해? 예. 반도체 가격이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반도체 경기가 하나가 우리나라 경제를 좌우하고 있고 네. 우리나라에 20만 명이 거기 종사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지금 미국이 자기 나라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고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하잖아요. 뭐 아무리 반도체가 중요해도 그 시장에 한계가 있을 텐데
그런데 미국이 이제 말하자면 공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 반도체는 어쨌든 시장이 좀 축소되거나 또는 가격 경쟁력에서 조금 힘들어지거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죠. 우리나라에서 더 싸게 만들든가 더 싸게 만들든가. 아니면 미국으로 가든가. 미국이 뭐 자기 나라 말고 딴 데서 생산하지 말라는 건 아니니까. 두 가지 문제에서 네. 과연 한국이 그러면 삼성 반도체나 네. 이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네. 네. 결국 그래서 우리가 K 반도체법이라고 법안도 내놓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 통과가 안 돼. 야당 반대로 안 되잖아요. K 반도체는 내용이 뭐예요? 반도체를 투자할 때 네. 투자세액 공제를 지금의 8% 정도에서 한 20% 30%더 주자. 근데 그게 이제 투자세액 공제라면 세금이 많이 못 거치니까 네네. 그만큼 주니까. 근데 그래야 인력도 양성하고 기업도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법마저도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한다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반대하고 기재부도 조금 뭐 세금 문제 때문에 예. 돈 계산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뭐예요? 뭔가 아예 재벌이죠. 재벌. 이유도 없이 재벌 왜 도와주냐는 거죠. 재벌을 왜 도와주냐? 근데 삼성 반도체가 그 밑에 따른 중소기업이 더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옛날에 그 아주 도식적인 논리 가지고 계속 반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쨌든 반도체 육성법 미국에서 이거 통과된 거죠. 그 통과됐고 네.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예. 아까 두 번째는 수출 규제입니다. 네. 기술 수출 규제. 네. 앞으로 신기술, 첨단 제품에 관한 반도체는 중국에 수출할 때는 허가를 받아라. 그러니까 한국 삼성 반도체가 중국에 공장을 지었는데 네. 기존 공장은 오케이. 새로운 업그레이드 공장을 지으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반도체에서 완전히 견제하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도 갈 길이 새로 정해야 되는 거죠. 중국을 갈 거냐? 못 가는 거죠. 그랬어요.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중국은 지금 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한국을 어떻게 또 이렇게 끌어들일까 와서 좀 호의 지금 뭐 좋은 제스처를 취하는데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독자적으로 미국의 저런 압력과 압박을 버텨낼 정도의 기술력이 있습니까? 안 되죠. 안 돼 있죠. 예. 근데 근데 시진핑이가 2019년도에 예. 반도체를 세계 최고로 키우겠다. 네. 그걸 도전을 했거든요. 네. 뭐 그건 말뿐이겠지 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5G로 가면서 화웨이의 통신 장비가 사실 전 세계 점유율 1등을 했었어요. 네. 그게 이제 미국한테 상당한 이 경계를 준 거지. 가져왔다고 볼 수 있죠. 예. 알겠어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뭐 자동차, 반도체 이런 거 중심으로 쭉 이 어떻게 보면 리딩 산업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선진국의 거의 막바지 정도에 들어갔는데 저는 바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일본도 사실은 바로 그런 부분에서 미국에 도전했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거잖아요. 30년 뭐 잃어버린 30년 하는 거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산업 분야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발굴하고, 그러니까 너무 첨단하는 것들이 꼭 그것만 가야만 선진국이 되는 거가, 물론 첨단을 버리자는 건 아니지만 우리 미래 먹거리를 오로지 첨단에만 의존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요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패션 산업이라든가 기존의 올드한 산업들, 식품에 제가 한 1년쯤 전에 식품 산업에 관련해서 발표할 기회를 우연히 가졌는데 알고 보니까 실은 산업 전체의 규모는 식품 산업이 1위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하루 3번 안 먹으면 다 죽잖아. 반도체 뭐 이런 걸 막 얘기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 산업 규모를 보면은 우리가 무시하고 있었던 산업들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첨단 분야에 대해서도 당연히 연구 개발하고 잘 나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잊혀져 있는 분야에서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식품 기업 하나나 있나요? 거의 없죠. 글쎄 CJ를 세계 세계적인 식품 기업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패션 기업도 세계적인 패션 기업이 있나요? 섬유 봉제는 우리가 한때 세계 막
2, 3등 생산을 했었어요. 어. 근데 지금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진 패션 기업이 있냐 그러면은 굉장히 지금 한참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경쟁력을 다양화하는 데도 신경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재용 회장이 바이오로 저기 뭐 미래 먹거리를 얘기하던데 그러면 이재용 회장도 그 문제의식이 그쯤 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그 우리 다변화하는 것도 좋지만 네. 당연히 가야 되지만 반도체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합니다. 정보 산업이 발전할수록 네. 이건 뭐 네. 갈 길이 뻔하거든요. 분명히 늘기 때문에 네. 또 우리가 반도체 얼마나 투자를 했습니까? 그래서 못 따라오는 거거든요. 아, 네. 그렇지. 예. 이게 투자가 엄청나고 그게 엄청난 장치 산업이기도 장치 하다 산업이기 그러더라고요. 때문에 예. 10년 전을 바라보고 투자하는데 문제는 이재용 회장이 벌써 저 감옥 갔다 오시고 네. 삼성이 지난 몇 년 동안에 투자를 제대로 선행도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달에 대만의 TSMC라고 그 기업한테 밀렸어요. 메모리 칩에서 메모리 칩은 아니고 이제 저 파운드리라고 좀 다르지만 파운드리가 네. 어쨌든 그 동안에 3등이 이제 치고 올라온 거죠. 삼성을. 그래서 이럴 때 위기의식을 가지고 네. 이왕 이렇게 잘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도 반도체법을 만들고 키우겠다고 선언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과감하게 미국도 하고 다 하는데 과감하게 하면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고 뭐 우리나라 인재가 특히 좋기 때문에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의지와 또 환경 네. 또 기업가 정신 이런 걸 키워줘야죠. 알겠어요. 이미 이제 반도체는 우리가 뭐 100m 달리기에서 한 30m 정도 앞서가는 종목이니까 메모리야. 우리가 네, 이걸 네. 포기할 이유가 없다. 그럼요. 네. 예. 여기서 조금 더 힘을 내서 좀 이 가속도를 붙이면 다른 나라와 경쟁할 때도 경쟁력이 있다. 이제 이 네, 말씀이시고. 그리고 이러한 산업이 예. 없습니다. 이렇게 예. 잘 나가는 산업이. 그런데 우리 이성구 박사 말씀대로 그런데 이것만 갖고 이 나라의 운명을 걸기에는 네. 그럼요. 좀 위험하다. 네. 뭔가 다변화된 미래 네.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네. 가져야 되는 이 말씀이신 것 그런 같아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바이오도 이제 해야 되죠. 예. 저는 바이오 쪽, 이 예. 제약 쪽, 의료 산업 쪽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네. 거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입증이 됐어요. 결국 의료 분야에서의 경쟁력이 또 세계를 움직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 하는 거가. 근데 이제 단순히 약품 하나만 지금 전부 뭐 주식하면 바이오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의료 서비스 전반도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기술 여기에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기술 하나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 바이오도 네. 이제 대체로 지금 이제 관심을 갖는 미래 먹거리. 네. 뭐 사실은 이미 매우 중요한 영역이지만 이제 미래 먹거리라고 하고 그밖에 또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미래 먹거리 산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그 기술 수준하고 네. 연관 산업을 보면 앞으로 항공 분야도 굉장히 유망하다 봅니다. 항공. 예. 지금 뭐 헬리콥터 정도 만드는데 드론도 항공에 포함됩니까? 드론도 그 일부에 예. 소속되지만 별도지만 굉장히 가깝죠. 예. 특히 전투기 같은 것도 우리 가능하고 그래서 예. 항공 산업도 굉장히 우리가 도전해 볼 만한 굉장히 첨단이고 다른 나라 한 번에 따라올 수 없는 전 세계에서 비행기를 자체 제작할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죠. 유럽하고 미국 어쨌든 우리는 네. TOC를 자체 이제, 제작하니까. 예, 예. 예. 그래서 많이 축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항공 분야도 저는 항공 우주 분야 네. 굉장히 도전할 만하고 뭐 일반 뭐 기계류 기계 일반 또 로봇이랄지 이런 예. 것도 굉장히 앞으로 유망합니다. 예. 능력이 있고. 예. 네. 이 박사님 추천하신다면. 뭐 저는 이제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발전하는 게 저는 이제 뭐를 막 하자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대만의 TSMC만 하더라도 네. 그 전에 대만은 그런 거대 기업이 없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떨어졌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대만이 갖고 있었던 그 제조 기술 이게 바탕이 돼가지고 그 TSMC가 이렇게 지금 세계적 기업이 된 거는 설계를 아무리 잘해도 그걸 구현해 줄 수 있는 기업이 TSMC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 기술 가지고도
이 파운더리라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반도체를 제조하는 기업으로서 넘버원이 되면서 삼성을 넘어선 거거든요. 아,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 즉 예를 들어서 저는 BTS 나오고 그 얼마 전에 세계 음악 콩쿠르 가가지고 뭐 그 1등하고 그런 네. 친구가 동네 학원에서 처음에 배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자유로운 교육들 그리고 입시 경쟁이나 이런 어떤 경쟁을 그 굉장히 나쁜 것처럼 이 생각하는 이 교육관을 없애고 네. 이 교육에서 잘 돼나가야지 경쟁력도 생긴다 그래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히든 챔피언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어떻습니까? 그건 이제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을 예. 육성하기 위한 전략인데 예. 정부가 이제 좀 잘할 만한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거죠. 네. 챔피언을 만들기 위해서. 네. 근데 그 정책은 지금도 살아 있고요. 예.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전 저 마이다스 IT를 예전에 저 빨간 의자에서 취재한 적이 있거든요. 아, 예. 그 마이다스 네, IT의 마이다스. 예, 그 히든 챔피언 스토리는 그 진짜 좀 감동적이더라고요. 예. 그래 열심히 한 분들이 네. 정부가 좀 지원해 주면 더 힘이 나죠. 음. 그리고 그 히든 챔피언이라는 마크를 주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힘이 난 거죠. 우리가 한국 정부가 준 우리는 진짜 기업이다. 그래서 그건 중요한 중소기업 정책 중에 아주 인기 그리고 있는 히든 정책. 챔피언의 대부분의 경우가 벤처들이잖아요. 벤처들이죠. 벤처가 아니면 사실 히든 챔피언 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오래된 일본 같으면 일본이나 독일이 그런 기업들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죠. 네, 네. 그래요. 뭐 다른 건 몰라도 이 부품만은 일본 거 써야 된다. 뭐. 그래서 세계 시장 점유율 뭐 95% 이런 것들. 조그만 거지만 예, 강한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대기업 중심의 반도체나 바이오나 이거는 이제 뭐 그 국가적으로 관심 갖고 해야 되지만 동시에 바로 그런 작지만 강한 이 히든 챔피언과 같은 기업들의 그 벤처 정신, 벤처 투자가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또 이렇게 보호가 되고 하는 것들이 좀 함께 가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의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한은도 빅스텝을 한다고 봐야 되나요? 하고 있는 거죠. 예. 뭐 두 번이나 뭐 0.5%씩 올렸죠. 예, 3.0. 예, 그렇게까지 갔죠. 근데 이제 또 계속 더 올려갈 가능성이 많죠? 지금 미국이 이제 빅스텝을 거의 3번 가까이 하면서 네. 자이언트 스텝이죠. 미국은 0.75씩 막 올렸으니까 예.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로 3.25. 그래서 이제 단기금리는 4%를 미국이 넘어가게 됐잖아요. 네. 즉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은도 지금 이창용 한은 총재 얘기를 네. 들어보면은 안 따라갈 수가 수가 없죠. 없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우리로서는 참 고통스러운 거는 지금 이제 기업이나 가계부채가 4천조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한 지금 올라간 거 보면 이자율이 2.5% 포인트 정도 예. 올라갔으니까 이 부담이 엄청 늘어나는 거죠. 거의 한 50조에서 100조 가까이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거니까 네. 이게 잘못하면은 또 코스트 푸시 할 수도 있어요. 인플레이션을 막는다고 하지만 네네. 비용을 올려주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예. 근데 이거를 안 따라가자니 이게 국제 환율 수지가 또 걱정이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자본이 빠져나간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금리를 올리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억지로 올릴 필요까지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선이 적정한 거냐 하는 거는 이제 곧 거의 그 한계점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저 환율은 어떻게 전망합니까? 지금 1,400원대가 깨진 지는 한참 됐는데. 뭐 환율도 올라가겠죠. 예. 올라가고 그리고 오늘 IMF가 어저께인가 오늘 발표한 거에 보면 예. 전에는 그랬습니다. 아직 위기가 시작도 안 됐다. 초기다. 근데 지금은 아직 최악이 남아있다. 좀 이제 톤이 다르게 최악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럼 상당히 진행됐다. 네, 위기가 이제 그 바닥이 곧 올 거다 그런 뜻입니까? 금년 말에 아마 물가가
최고로 높고 내년부터는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면서 그때 금년에 한두 번 더 금리를 올릴 것 같고 우리 뭐 하는 총재도 3.5까지 일단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뭐 아무래도 세계 경제 불안하면 달러를 선호하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아마 강달러 환율은 조금 더 강달러 추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추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죠. 그게 연말 뭐 당분간 뭐 또 내년 내년 초 뭐 예. 하여튼 그거가 이제 분기점이 그때 될. 가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조금 더 한 몇 달은 좀 허리띠 졸라매고 버텨야 될 것 같으네요. 그렇죠. 450 정도까지는 아마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1,500 깨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럴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은 지금 미국도 국제 수지 적자가 엄청 크기 때문에 네. 이 견디기 어려운 수준이 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 환율이 오르는 거가 어떤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비용들을 국제적인 스탠다드에서 볼 때 20% 낮춰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우리가 뭐 한 달에 500만 원 받던 사람이 달러 베이스로 보면은 지금 한 400만 원 받는 예. 걸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원래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된 이유가 우리하고 경쟁하는 유럽이나 일본 국가들이 그러니까 같이 떨어졌기 올라가 때문에. 버렸어요. 다만 지금 동남아라든가 중국의 경우는 우리만큼 그 약세로 되지 않았어요. 자국 예. 화폐들이 베트남 제가 몇 군데 봤더니 음.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유턴할 수도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다만 이 환율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거냐에 대한 의문 때문에 기업들이 동남아나 중국으로 가는데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하는 그 판단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연말 연시 상황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게 일종의 인계점이 될 수가 있겠네요. 미국을 바라보는 미국 정부가 고민하는 부분하고 네. 시장에서 바라보는 부분이 있는데 미국이 물가 잡기에서 계속 올린다. 그럼 부작용이 뭐냐면 경기 침체, 경기 침체하고 개도국들 예. 돈이 부족한 나라는 바로 외환위기로 옵니다. 부채, 외채 부담으로. 예. 예. 옛날 사례를 보니까 다른 나라에 번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걸 고려하면 많이 올리진 않을 거다. 뭐 그런 예측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미국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네. 두 중간 사이에서 네. 어떤 정책을 취할지 좀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좀 짚어주시죠. 그 미분양 매물이 급증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매매가는 떨어지고 월세가는 급상승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이건 좀 부동산 동향은 지금 어떻습니까? 미분양 통계는 사실 별로 믿을 만한 건 못 돼요. 제가 그 아주 젊은 시절에 예. 이 주택 정책 담당한 적이 있는데 네. 건설 업계는 늘 미분양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이 부동산 관련 비명을 지르는구나 계속. 그렇죠. 예. 규제들이 잘 안 생기는 면도 있어가지고 왜 그 통계가 어렵냐면은 예. 완전히 준공된 다음에 안 팔리고 있는 그 공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통계가 되는데 그건 진짜 미분양이죠. 예. 예. 지금 미분양이라는 건 자기가 팔라고 분양 공고를 냈는데 안 팔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예. 그 통계가 잡히는 거는 큰 업체들의 통계만 잡힙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도 서울에서는 사실 그런 일이 아직도 별로 일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 그래서 이 지방에 따라서 업체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네. 미분양 통계 신문에 그냥 나는 것 혹은 업계에서 얘기하는 것만 가지고 문제다 뭐다 보기는 쉽지는 않고요. 아하, 예. 다만 어쨌든 지금 확실한 거는 아파트 가격 떨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과거에 좀 거래도 잘 안 되고. 네, 예. 과다하게 오른 점을 생각한다면은 네. 이게 이제 금융 충격, 그러니까 가계 부채가 우리가 한 거의 2,000조 가까이 된다고 그러는데 1,800조, 2,000조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서도 1% 오르면 20조잖아요. 이자 부담이 물론 이제 그 이자가 오르는 거는 신규가 올랐고 고정금리로 대출했던 사람들은 이제 오르지 않은 사람도 근데 있기 때문에 거의 90%가 변동금리라면서요.
그 부분도 이제 주택담보대출은 장기 대출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충격을 줄지 모르는데 네. 아직은 어떻게 되냐면은 한 20% 정도 떨어진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빌린 분들은 굉장히 힘들겠지만 네. 이제 그 미국 같은 서브프라임 그 모기지 모기지? 같은 사태 예. 그거는 뭐냐면은 깡통 저당이 됐던 거잖아요. 네. 말하자면 이런 거죠. 프라임 레이트로 70%를 빌리고 나머지 30%에 대해서 서브프라임 레이트로 이제 제2금융권서 빌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채권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 30% 부분이 제로가 됐던 거죠. 미국의 경우는. 근데 네. 우리 경우는 사실 그런 금융 상품도 별로 없었고 네. 그리고 대출해준 담보의 가치들도 70%도 채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위기까지는 오지 않는다. 다만 지금 뭐냐면은 이제 이 부동산 가격이 은행 이자율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주택을 1억짜리가 월세가 얼마냐 이렇게 보면은 과거에는 한 2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 이자율에 비해서 수익률이 너무 낮잖아요. 그래서 그걸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지금 주택 가격은 한 15 내지 20% 떨어지더라도 경제적인 합리성에 비춰본다면은 그렇게 잘못된 거는 아니죠. 알겠어요. 근데 이제 월세가 올라가는 거는 왜 네.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은행 이자율 같은 게 올라가면서 주인이나 누구든 간에 내가 이 자산의 수익률하고 은행 수익률을 비교해 볼 때 월세가 이렇게 낮아가지고는 그게 안 되네 이런 생각들을 할 차라리 거예요. 은행에 갖다 놓으면 더 예. 그렇게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면에서 보면은 근데 월세 자체는요. 궁극적으로는 이 주택 공급량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지 주인들이 나 월세 올리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올려지지는 물론 않습니다.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저 깡통 전세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많아져서 네. 저 집주인들이 차라리 저 나 포기하겠다고 해버리고 이제 날아가는 이런 깡통 전세들이 많이 있는 모양인데 네. 원희룡 장관은 아니 그 깡통 전세라고 하는 게 방만한 투자로 인해서 발생한 문재인 좌파 정권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산물인데 이것까지 우리 정부더러 다 해결하라 그러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이거 원희룡 장관의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맞기도 하지만 예. 제가 계속 일단 맞는 말이에요. 맞기는 하지만 예. 문제는 예. 그 깡통 전세로 피해 보는 서민들 계층은 투자한 사람들이 아니라 못 모르고 들어갔던 예, 피해자들이지. 예. 피해자들이죠. 예, 피해자들이죠. 그래서 예.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이제 옛날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주택 가격이 안 오른다고 사람들이 기대하게 되면은 전세값이 주택값보다 비싸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주택을 가진 사람은 재산세도 내야 되죠. 그렇지. 예. 뭐 집이 고장 나면 좀 나 손도 관리도 봐야 해야지. 되죠. 예. 그러니까 골치 아픈 일이 많죠. 전세를 주게 되면 수익이 하나도 없는 거니까 주택이 5억짜리면 전세값이 6억이 돼야지 이 집값이 하나도 오르지 않는다고 할 때는 아하, 예. 그게 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가 없으면은 네. 원래 전세라는 시스템이 존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한국의 이제 전세 시스템은 집값이 오른다는 예상 아래서 있었던 건데 네. 지금 집값이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네.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집값보다 전세값이 비싸지 않은 원래는 합리적으로는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은행 돈을 얻고 갖고 있고 이런 쪼들리다 보면 전세 매물이 당연히 나오죠. 나오기는. 근데 집값이 더 떨어지게 되면 결국 깡통 전세라는 이제 현상들이 네. 집값이 하락하는 과정에서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부분 그 피해자들을 정부가 그런데 다 보전해 줄 수는 없다. 원장관 얘기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원래 이제 시장주의자니까 원장관 생각에 동의하죠. 근데 한편으로 또 이 어려운 사람들을 구해줘야 된다 하는 또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모른 체 할 수는 없다.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자, 예, 그밖에 다른 경제 이슈가 많이 있었어요. 네. 그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뉴욕에서 코리아 세일즈에 나섰습니다. 재정 건전성, 기업 지원 통해 한국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높일 것이다 이랬는데, 이 경제부총리가 뉴욕에 가서 그 글로벌 투자자들을 향해서 이제 이런 거를 어필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게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뭐 현직에서 해봤죠. 해봤는데 다 해본 일이다. 네, 그냥 뭐 모양새고요. 예. 구체화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아. 구체화되는 건 없고 다만 행사용은 많죠. 행사 때는 MOU를 맺는 거 많은데 네. 왜냐하면 한국 시장이 오늘 매력이 없잖아요. 인건비가 이렇게 비싸고 노조가 이렇게 매년 어떻게 할지 모르고 아하. 또 세금도 높고 뭐 기업인들은 각종 법으로 언제든지 경제인들이 외국 시효 가서 감옥 간다니까요. 처벌법 이렇게 나라가 없는데. 네. 중대재해 같은 거 걸리면은 그냥 중대재해법. 바로 감옥 가는 거지. 예. 모든 노사관계법이 엄청 많거든. 전 세계 가장 강력한. 예. 이런 데 와서 그 영업 그래서 기업 하겠다는 게 좀 외국인 이상한 투자 정도. 유치가 예.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 뭐 장관께서 부총리께서 가서 하시는 건 좋은데 정말 우리나라를 매력 있는 나라로 바꾸지 않는 한 아무리 말을 해도 말 가지고 해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숙제는 우리나라를 지금 바꾸는 겁니다. 그렇지. 그 투자를 하려 그러면 그래도 뭐 저 몇백억 뭐 이렇게 투자할 건데, 그러면 한국 사정이 어떤지 그거 물어보지도 않고 조사하지도 않고 그 불쑥 투자할 기업이 어디 있겠어요? 지난 정부에서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예. 이번에 그저께 쉬셨잖아요. 대체휴일. 네. 대체 공휴일 늘렸죠. 개인별 휴가를 늘렸죠. 네. 그런 시간 단축했죠. 무슨 시간이 나옵니까? 이런 노동시장 가지고 근로관계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면을 다시 한번 좀 유동성 있게 유연성 있게 풀어주지 않으면 지금 그 글로벌 기업들 입장에서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가 매력을 아니다. 많이 잃었죠. 그럴 바에 베트남 가죠. 왜 한국 옵니까? 전 세계 깔려 있는데.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환율상으로 보면은 분명히 매력적으로 됐어요. 아, 30%가 예. 20% 내지 네. 30%가 싸졌는데, 네. 근데 그 매력을 상쇄시키는 위험성이 너무 많이 존재하는 거죠. 제가 얘기하지만 기업에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제 같은 거를 규제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형사벌을 둔 나라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최저임금을 안 주면 민사적으로 그만큼 줘야 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지 최저임금을 어겼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뭐 보내는 3년 일은 이하의 없다. 징역. 우리는 너무 정의로운 사회를 좋아하다 보니까 어지간한 거에 대해서 법을 어기면 다 감옥 보내는 겁니다. 그게 결국 검찰, 경찰 권력의 남용을 가지고 그러면서 100% 네. 집행도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어허. 집행하면은 예. 대한민국의 40세 이상으로 방귀 뀌는 사람들은 반쯤 감옥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집행하지도 못할 형사벌들을 둔 다음에 협박하면서 사는 나라에 우리는 이제 익숙해 있으니까 그런다고 감옥 가겠어? 예를 들어서요. 주민등록법 위반도 3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맞아요. 예.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징역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하지만 네.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실제로 1년에 한 5천 명씩 처벌은 받아요. 받아요. 대부분 이제 저기 벌금형이지만. 외국에서 한국에 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무섭겠죠. 무섭지. 예. 야, 이거 뭐 어지간하면 미국에서 펠론이라고 그러는 중죄를 대단히 무섭게 생각하거든요. 이거 외국 가가지고 사업한다고 그랬다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안 할 리 없죠. 지난번 지금 GM 사장 말고 한국 GM 예. 지난번 사장께서 노조한테 고소를 당해가지고 1년간 출국 금지 당했잖아요. 아이고. 현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외국 암참에서도 건의도 하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뭐 그런 걸 세계 사람 모르겠어요. 한국 가면 빠져나올 수 없겠네. 그렇지. 예. 이런 예. 문제들을 그건 우리는 오히려 잘 그냥 둔감하게 넘어가지만 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진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고쳐주지 않으면 아무리 이렇게 노력해도 실제 효과가 많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추경호 장관이 바로 그런 그 혁신하는 그 일을 좀 앞장서야 될 텐데. 그렇죠. 예. 또 규제혁신위원회 그 저기 총리와 김종석
위원장이 공동으로 지금 있는 그런 데서 이런 일들을 좀 힘있게 좀 그러니까 추진해야 될 제가 텐데요. 규제 개혁 담당했을 때도 네. 많은 규제를 고치더라도 네. 하나의 규제가 음. 정부 관리가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뭔가를 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한 개의 규제만 있으면 그걸로 행정 지도를 할 수 있어요. 그냥 이거는 권한이 아닌데 이런 일을 좀 협조해 주십시오. 어허. 안 따를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은 그 멋대로 할 수 있는 하나의 규제가 있거든요. 그거 말 안 너무 많구나. 예, 그거 말 안 들으면 이걸로. 알겠습니다. 자, 주식 시가 총액 633조가 증발했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주가가 확 떨어지면서 증발한 모양인데 1년 동안 증발한 거 아닐까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거품이 많이 생겼던 것이 이제 공매도라고 하는 제도 때문이라고 보고 이것을 아예 없애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또 이제 우리 소액 투자자들도 공매도를 못하게 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공매도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뭔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우리 이성구 박사.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예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저도 뭐 최근에는 주식을 별로 안 했는데 네. 자기가 주식이 없으면서 네. 원칙적으로는 남의 주식을 빌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고 박사는 주식을 갖고 있어요. A라는 주식을. 근데 그게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고 박사는 안 팔겠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영리하게 그 주식 좀 잠깐 빌려달라. 그러고서 팔아요. 그 빌린 동안 이자를 줄게. 그럼 그냥 갖고 있으면서 돈을 벌잖아요. 그렇지. 빌려만 주고. 주는 건 아니다. 그냥 빌려가는 거다. 빌려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주가가 10% 떨어지면은 네. 내가 팔았다가 다시 10개 팔아서 11개를 살 수 있잖아요. 그러네. 예. 그러고서 10개를 주고 돌려주고 나머지 하나는 제가 먹어. 갖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봉이 긴선 다르니까 결국은 주가 흐름에 대한 이 기대의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그리고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도 이자를 주는 거예요. 대여. 그러니까 이제 돈을 대여한 건 아닌데 주식을 대여한 거기 때문에 네. 0.1주를 줄게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옳지는 않고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공매도 자체가 주가를 떨어뜨리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다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빌려가지고 결제를 하고서 이제 갚으려면 주식을 사서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가의 흐름을 어떻게 보면은 이거가 이 스무스하게 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이 공매도를 치게 되면 지금 당장은 매도가 늘어나게 되니까 이게 주가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정 기간 뒤에 보면은 다시 사줘야 되니까 주가를 안정화하는 게 원래 이론상으로 보면은 주가를 안정화에 기여한다고도 예. 볼 수 있죠. 예. 근데 아주 단기로 보면은 공매도 치는 사람 때문에 매도자가 늘어났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주가가 거죠. 떨어지는 거지. 예.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근데 이게 왜 그 폐지 또는 금지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떨어지니까 주식하신 분들은 공매도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저것 때문에 내 주식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근데 정부는 고민하는 게 실제로 그런 데이터가 없다는 거죠.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맞은 적이 없고 또 지금 말한 대로 떨어진 것을 덜 떨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파니까 사고 하니까. 그다음에 공매도 세력이 돈을 그만큼 풀잖아요. 주식시장을.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근데 하도 떨어지니까 지금 불법적으로 조작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걸 어떻게 또 가려서 할 거냐. 공매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식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게 자기들한테 더 이익입니까? 그렇죠. 인버스 그러니까 많이 떨어질 때 공매도로 베팅한 이익이 많이 나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시 사서 주식 시장에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 문제고.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하고 일반인들 사이에 좀 규제에 이 차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투자가들은 사실 누가 주식 빌려달라고 할 때 그렇게 쉽게 빌려주지도 않을 테니까 그 시스템 자체가 기관 투자가만큼 잘 돼 있지 않았고 여기 문제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라고. 그 공매도 이용해서 뭐 작전 짜는 자들이
있어서 이게 시장을 교란시키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소액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네, 주고 그렇게 있다. 보는 이렇게 거죠. 보는 예, 시각이 그런데 있는 거죠. 예. 이 작전 짜는 사람도 네. 잘못 생각하면 손해 엄청 보게 돼요. 음. 왜냐면 떨어지는 거에 베팅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더 안 많으면. 팔았다 그러면은 빌려가지고 이자 주고 베팅했다가 나중에 그만큼 사서 주려고 그랬더니 주가가 오히려 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전하는 사람이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작전은 작전으로 막아야죠. 그러니까 뭐 헛소문을 떨어질 거라는 헛소문을 퍼뜨린다거나 네. 이런 행위를 규제하면 알겠습니다. 되는 거지. 예. 네. 이 문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문제인데 분명히 공매도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 소액 투자자들이 있겠죠. 특히 많이 있으니까 네. 이들에게 뭔가 납득할 만한 그 대책 또는 대안을 정부가 제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중국산 오토바이가 10만 대가 배출가스 소프트웨어 조작으로 환경부 인증을 눈속임한 채 통과가 됐다. 그런 건데 10만 대면은 이거 적은 숫자가 아닌데 이것들이 다 매운품품 내뿜으면서 다 돌아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은 네. 팩트를 먼저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이제 기사만 봤더니 예. 한 대가 어쨌든 그 검사를 받으면은 네. 500대가 동일한 규격이면은 네. 통과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용해 가지고 수입을 할 때 여러 대를 하지 않고 한 대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할 게 한 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견본품으로 좀 통과할 수 있는 거를 수입한 그러니까 잘 거예요. 만들어서 주겠죠. 예, 예. 예.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인증 받으면 500대까지는 예. 인증을 생략하고 그래서 이제 수입한다. 그거를 정부가 줄이기도 했더라고요. 음흠. 근데 이거는 뭐 소프트웨어 조작이 아니라 저번에 이제 그 뭐죠 폭스바겐하고는 좀 다른 거죠. 예. 폭스바겐은 소프트웨어를 조작해가지고 예, 그거는 제작 과정에서부터 그건 조작한 그렇죠. 거 아닌가요? 예. 지금 저기 환경 인증기관이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을 소프트웨어로 하여금 알게 한 다음에 지금 테스트하고 있어 하면은 좀 연비가 나빠지더라도 이 배출가스를 예. 줄여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는 그렇게까지 한 건지는 조금 불확실하고 예. 다만 우리나라의 이 테스트하는 제도의 맹점을 찔러가지고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중국을 욕하기보다는 우리 실은 제도의 우리나라의 허술함? 허수하고 우리나라 수입업자들이 치팅을 한 거라고 봐야죠. 예. 이게 아까 폭스바겐 뭐 독일 것 우리 차도 미국 유럽에서 당하고 그럽니다. 이게 예, 굉장히 이건 네, 환경 문제인데 네. 이건 제대로 검사를 해야 되겠죠. 거꾸로. 예. 이건 배출가스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소프트웨어 문제인지 어쨌든 그리고 이게 아까 500대 이런 얘기 하시면 실제로 사서 이게 환경부가 조사를 합니다. 아, 사가지고. 네, 그러니까 정부 예산에 의해서 예.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아하. 네. 예. 한두 대 걸리면 다 걸리는 거죠. 음. 그렇지만 그걸 실험실에서 다시 해가지고 실험실하고 그다음에 현지 돌아다니면서 그 실측을 해가지고 조작이 있다면 뭐 이건 저 수입 규제뿐만 아니라 네. 이거 형사벌입니다. 그렇죠. 환경 네, 관련법 네. 위반일 네, 테니까요. 환경 문제는 근데 이게 중국산 오토바이라면 보통 우리가 아는 오토바이는 일본산이나 미국산들이 많은데 이건 가격은 훨씬 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심이 더 가를 수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런 오토바이들이 그 수입 과정에 통관 절차의 허술함을 이용해서 들어왔다면 엄격하게 방법 다시 세우고 엄격하게 한번 이번에 그다음에 사법 처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막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올 거예요. 해외 직구로 한 대씩 수입하는 사람도 또 있을 거잖아요. 어쨌든 이런 분은 굉장히 기술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겠습니다. 네. 예. 마무리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김영근 부회장님. 네, 오늘 뭐 다들 말씀하시지만 사실 크게 보면은 미국과 중국 간에 또는 세계 간의 기술 전쟁 또는 산업 전쟁이 정말 네. 몸에 와서 닿는 것 같습니다. 닿고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정말 우리나라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전략을 다시 한번 보고 네. 우리 스스로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성훈 저는 박사. 이제 뭐 너무 멀리 내다보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교육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정부가 너무 개입하는 거에서 자유를 줘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반도체 뭐 옛날에 섬유 이런 거 잘할 때도 그 분야에서 굉장히 유능한 인재들이 그 분야에 갔었던 거거든요. 네. 우리 생각해 보면 전자공학과가 막 1등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대학교 들어가고 그럴 때. 그래서 저는 이 국민들이 뭔가 그 분야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많은 그 교육 투자를 하고 그럴 때 그런 거를 오히려 정부가 잘 받아들여주고 뭐 특목고 없애라 어째라 이런 식의 규제들 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생각들. 알겠습니다. 역시 우리 이성구 박사는 시장에 맡겨라가 결론입니다. 정답입니다. 예, 기승전 네. 기승전 시장. 예. 우리 제목도 자유시장으로 하셨죠. 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